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20강 이번 주 강좌부터는 호세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시대적 배경과 그 특징으로 부의 정점에서 나라가 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에리의 아들로 명기됩니다. 그가 예언하는 곳은 북왕국입니다. 베델, 길갈, 아골 골짜기 등 등장하는 지명이 전부 북쪽 지역들의 명칭입니다. 예언의 중요한 테마는 중앙 예언자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그는 대표적인 주변부 예언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이 전성기를 이루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예언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호아스에 이은 예후의 3대 손입니다. 호세아가 예후의 집이 몰락하리라고 예언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로보암 2세가 죽기 직전인 BC 747년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은 폭력과 구테타로 왕국이 혼란과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전 746년에 스가랴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부터 BC 732년에 예언자와 이름이 같은 왕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통치를 시작할 때까지 북왕국은 극도의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이 기간에 6명의 왕 중에서 4명이 암살당하게 됩니다. 호세아의 마지막 언급은 사마리아가 몰락하고 왕국 전체가 아시리아 제국에 편입되기 2-3년 전에 호세아 왕의 퇴위와 북왕국의 종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의 예언 기간은 사마리아 몰락 이후까지 약 30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는 아모스와 동시대인이며 아모스보다 공적인 활동을 좀 더 오래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국력이 쇠퇴한다든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저마다 부가 넘쳐나는 시절에 그 정점에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앞선 예언자 아모스가 예언한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짧게 북왕국에서 예언하고 사라진 예언자입니다. 그의 혹독한 심판 예언은 북왕국 주민들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북왕국 주민들은 아모스를 내쫓았죠. 근데 그로부터 약간 지난 시간, 약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거나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예언자 호세아는 듣기 싫었던 아모스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가 늘어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장밋빛 낙관론과는 달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가 늘어나자 사람들의 욕심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 사회 지배층들은 이제 정권을 잡을 욕심을 저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왕과 함께 연회자리를 벌이고 함께 축제를 벌이다가 날이 셀 무렵에 왕을 암살하고 정권을 차지하는 음모가 판을 쳤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왕들이 죽고 정변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부와 풍요는 절정에 이르렀는데 나라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부가 늘어나게 되면 행복도 늘어나리라 라고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러나 아모스는 그거 아니다, 오히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그날은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부의 축복, 그것은 최고의 독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류층의 부패와 타락, 이것은 극에 달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재물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바로 망국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극도의 혼란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모든 기반이 뒤흔들리니까 덩달아서 모든 사회가 재물에 미쳐 돌아갔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돈을 원하던 사람들이 돈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엔 권력을 원하고 왕을 계속해서 죽이고 자기가 권력 투쟁의 정점에 서도록 서로 무한 투쟁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사회는 총체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나라의 부패,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무책임, 왕과 방백들의 불법 행위, 백성들의 영적 타락,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나라로 존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내적인 취약성은 결국 침략자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부의 절정기에서 갑자기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부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가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를 주도하는 사람, 그 계층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노동유연성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속이는 말에 불과합니다. 유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업주인 자본가에게는 노동유연성, 노동이 유연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 국민의 90% 이상이 전부 노동자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내 목을 쳐라 라고 자기 목을 빼어들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본가에게 내어 맡기고 언제든지 해고해도 좋다, 언제든지 쫓아내도 좋다, 이런 자기 권리의 포기 선언이 바로 노동유연성이라는 말입니다.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협정, 다들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공통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유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세요.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치가들이 수요한다는 그 자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력은 가진 자의 자유일 뿐입니다. 군림하는 자의 자유일 뿐입니다. 지배자의 자유만을 수호하자 하는 거짓 구호입니다. 그것은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가질 수 있다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더 빼앗을 수 있다는 자유에 불과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달을 말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물론 기술 발전에 뒤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가 주도권을 갖는 4차 산업혁명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 국민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뺏어서 차지하게 되고, 정작 인간은 사회보장제도나 그 로봇이 대신 직장에 출근하면서 그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구걸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세계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세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기계 문명에 대해서 기대를 걸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노동 시간을 단축해주고, 그 결과로 우리 인간들은 여가를 즐기며 아주 편안한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간과했는데요, 기계 도입이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려면 그 기계나 설비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일할 것을 새로운 기계를 들여와서 5시간으로 단축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본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공장의 노동시간이 절반으로 줄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아도는 노동력, 2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면 1사람 해고시키겠죠. 그래서 잘라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이 국민의 반 정도에 이르고 상당한 임금 격차가 생기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고, 이런 우리 사회의 비극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대량후 해고, 또 구조조정,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순이죠. 그 뒤엔 감봉이나 해고, 이런 것들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소유하는 한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모순입니다. 자본가가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 그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인원을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이 될 뿐입니다. 그러다가 혹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잘라내서 일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언제나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또 악용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임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유주의 사회를 처음에 20대 80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 필요한 노동력이 20%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80은 그냥 다 잘라버려도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10대 90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10%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고안한 기계가 주인을 내쫓고 죽이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는 인간의 충실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의 제도는 모순이 드러날 경우 얼마든지 스스로 합리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본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효율성, 그들의 자본, 더 큰 자본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에만 조건을 맞추어 준다면은 아마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곪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해지고 그 사회는 내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 노동자들은 굶어 죽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갖는 그런 아픔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 좀 대안적인 방법은 없을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이 내용 속에서 조금씩 다루어 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 겪었던, 오늘 시대하고 많은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늘어난 부는 오히려 서로를 죽이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부로 인해 나라가 망하는 것을 호세아는 보았습니다. 부를 누가 주도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모스, 호세아의 예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